자, 때는요 1545년 8월 22일 12살의 어린 왕 명종이 즉위한 지 이제 막 한 달 반이 흘렀을 무렵이었습니다. 이날 갑자기 조정에서 요직을 맡고 있던 이 4명의 대신이 뭔가를 단단히 각오한 듯 명종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하네요. 국가에 큰일이 있으니 대신들을 모아 의논해야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다른 대신까지 모여들어 그 회의 장소에 발이 길게 늘어지고 그 뒤로 한 왕실 여인이 앉게 됩니다. 바로 명종의 어머니 문정왕후였습니다. 12살인 명종이 즉위한 후 대비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당시 문정왕후는 전면에 나서서 국정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문정왕후를 주축으로 시작된 조정회의에서 대신들은요 입을 모아서 이런 말을 합니다. 유님은 대행대왕께서 동궁으로 계실 때부터 간특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죄를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님이라는 자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유님은요 당시 형조 판서로 이 조정을 장악하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문정왕후의 가장 큰 적이었죠. 명종이 왕이 되기까지 바로 이 유님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거든요. 아, 방해를 했구나. 그런 유님을 벌하라는 대신들의 주장을 듣던 문정왕후, 유님을 먼 섬으로 유배 보내라. 자, 그런 유님의 처벌은요 조선에 불어닥칠 피바람의 서막이었습니다. 바로 을사사화입니다. 당시 문정왕후가 정적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한 사건이었죠. 이 을사사화는요 당대 조정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죠. 수십 명 넘게 숙청이 되면서 조선 조정의 판도를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격변을 가져온 이 을사사화의 시작점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정난정이었습니다. 자, 이 정난정은요 이 을사사화에서 아주 결정적 역할을 하죠. 아니 대체 일개 첩인 정난정이 어떻게 조선을 뒤흔든 정치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 을사사화에 불을 당긴 정난정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시간을 돌려서 중종이 재위하던 1510년대 말로 한번 가봐야 합니다. 사실 이 정난정이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또 어떻게 윤원형의 첩이 됐는지는 기록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록에 남은 정난정의 단서로 그녀의 삶을 추측해 볼 수 있죠. 자, 먼저 당대 실록에 적힌 그녀의 수식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첩 정난정, 즉 천인 출신의 첩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첩에도 신분 차이가 있어가지고요 양인 출신의 첩, 양첩이 있고요 그보다 하대받았던 천인 출신의 천첩으로 나뉘었거든요. 그렇다면 정난정의 부모가 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정난정을 천첩이라고 했을까요? 자, 윤원영은 젊었을 때 딸 김씨와 결혼하여 여러 해를 함께 살았는데 정윤겸의 서녀 정난정을 얻었다. 일단 서녀는 어머니가 양인 신분의 첩인 경우 그 자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윤겸은요 당대 권세가 대단했던 무관이었습니다. 중종 반정 때 공을 세운 공신이자 종이품인 절도사를 지낸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난정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윤원영의 첩 정난정은 영비의 소생이다. 영비가 뭘까요?
군대. 군. 오, 좋아요. 오. 군의 노비? 군영의 노비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정난정은 무관 정윤겸과 군영 노비 출신 첩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 정난정은 천첩이라고 불리면 안 되는 인물이에요. 아마도 정난정의 아버지가 먼저 속량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몸값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비를 양인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난정의 어머니가 양인이 됐죠. 양첩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정난정은 서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윤원영의 양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정난정을 비판하는 양반들은 첩 자체도 굉장히 천시한 데다가 또 정난정의 어머니가 노비 출신임을 강조해가지고 정난정을 천첩이다. 이렇게 아마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난정은 천한 첩의 딸, 천인의 핏줄이란 그 꼬리뼈를 이 떼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것만 봐도 이 정난정이 늘 신분 때문에 양반들로부터 차별받거나 손가락질 받았겠구나. 이거 짐작이 가시죠?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정난정은 어떻게 배경이 남다른 윤원영을 만났을까? 시생 황감하여 몸둘 뻔 모르겠사옵니다. 게다가 누나가 중종의 아내 문정왕후가 되면서 왕실 외척가유였습니다. 아니, 근데 정난정이 그런 윤원영의 첩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뭘까? 정난정 인생에 큰 전환점이 찾아온 건 10대 후반이라고 합니다. 명종대 어숙권이라는 인물이 쓴 패관잡기란 글에 따르면요, 정난정을 두고요 기생 출신의 첩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원영이 기방에서 기생 정난정을 보고 한눈에 반해 첩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난정이 진짜 기생이 됐던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기생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기생 출신이라는 것이 매우 흥미롭게 들리고 드라마틱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상 정난정은 정윤겸의 딸이었었죠. 또 한편으로 정윤겸은 굉장한 무신 집안이었기 때문에 윤원영이 자신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정난정을 첩으로 맞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이 정난정의 인생이 또 한 번 바뀌는 일이 생깁니다. 정난정이 첩으로 들어왔을 때 집안에는요 정실 부인 김 씨가 있었습니다. 윤원영이 10대 때 얻은 조강지처였는데요. 아쉽게도 이 둘 사이에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정난정이 아들을 떡하니 윤원영 품에 안겨준 겁니다. 조선시대에 네. 아들은 그렇죠.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아들을 낳으면서 그 집안에서의 위세도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처녀로 또 서럽게 살았잖아요. 근데 좋은 집안에 아들까지 낳고 사랑을 받으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래서 그 행복을 놓치지 않으려고 아마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 정난정은요 또 누군가의 마음에 아주 쏙 들게 되죠. 윤원영뿐만 아니고요. 바로 그 윤원영의 누나 누구? 내 안 그래도 너를 한번 불러드리고자 하였느니 난정아 문정왕후까지. 문정왕후까지. 자신의 동생의 아들을 낳아준 정난정이에요. 우와. 예. 자연히 집안에서 당당해지고 첩의 딸일 땐 못 누린 걸 이제서야 다 누리게 됩니다. 호화로운 재물, 비단 옷, 그리고 노비까지 거느릴 수 있었죠. 정말 정난정은 그야말로 꿈 같은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세가 막 오르려던 순간 이 정난정의 입술이
바짝바짝 타들어간 일이 터져버립니다. 이게 오래전부터 이 정난정과 윤원영의 그 신경을 긁던 존재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종의 두 아들을 중심으로 각각 세력이 형성된 거예요. 먼저 대윤, 인종의 외삼촌 유님이 중심이었죠. 소윤은 장경왕후가 죽고 들어온 중종의 세 번째 왕비 문정왕후의 아들 경원대군, 즉 명종의 편 세력이었습니다. 윤원로와 윤원형이 바로 이 소윤의 중심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몇 년을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는 이 대윤과 소윤. 그런데요, 인종이 결국 즉위를 합니다. 대윤이 먼저 승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인종이 고작 재위 8개월 만에 병으로 숨집니다. 이후 명종이 즉위하면서 조정의 판세는 소윤 쪽으로 급격히 넘어갑니다. 첩이지만 저의 조카잖아요. 조카가 왕이 됐잖아요. 나는 왕의 외숙모잖아요. 왕의 외숙모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왕의 외숙모인데 나를 첩으로 신분을 그냥 내비둘까? 아니면 내 신분도 좀 바꿔주지 않을까? 그렇게 소윤이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한 그때 명종이 즉위한 지 24시간도 되지 않아서 정난정과 윤원영을 당황하게 만드는 일이 터져버려요. 윤원로는 그 성품이 흉악하고 마음이 간사스러워 패부를 믿고 날로 말 만들기만을 일삼아 천친을 이간해 왔습니다. 먼 곳으로 귀양 보내소서. 윤원로가 누굽니까? 바로 윤원영의 형이에요. 바로 소윤파의 한 주축입니다. 문종왕후의 동생이자 윤원영의 형, 그게 정난정에겐 시숙이죠. 네. 대신들 주장에 따르면요, 윤원로가 퍼뜨린 유언비어는 이런 거였습니다. 세자 인종이 대군 명종을 해치려 합니다 라는 소문을 냈다는 것이죠. 대신들은 바로 그런 윤원로의 유언비어와 이간질 때문에 충종도 인종도 걱정을 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소윤과 문종왕후가 정권을 완전히 틀어지기 전에 힘을 빼려고 했던 겁니다. 대신들은요, 끈질기게 윤원로를 당장 귀양 보내자고 합니다. 결국 이틀 후 문종왕후는 이런 명을 내리죠. 윤원로를 유배 보내라. 이렇게 윤원로의 유배를 본 정난정과 윤원영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아직 우리 세상 아니구나. 이대로는 기 못 펴고 살겠는데? 소윤의 주축인 남편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공포심에 사로잡힌 정난정. 정난정은요, 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데뷔전을 드나듭니다. 근데 교수님, 첩인 정난정이 어떻게 그 데뷔전을 좀 자유롭게 드나들 수가 있어요? 첩이긴 하지만 친정 옳게라는 찬스를 쓴 것 같아요. 당시에는 그 내외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동생이라고 하더라도 그 남자가 데뷔전을 자주 드나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문정왕후도 궁궐 밖에 어떤 정보책이 필요한데 정난정을 그렇게 이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거의 매일같이 데뷔전을 드나든 정난정의 존재는요, 어느새 궁 안팎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노비의 딸이자 첩이었던 정난정이 문정왕후의 최측근이 된 겁니다. 자, 그렇게 정난정이 비밀스럽고 부지런히 활동하던 가운데 윤원로가 유배간 지 한 달여가 지난 1545년 8월 22일 바로 그 사건의 서막이 오릅니다. 문정왕후가 유님을 유배 보낸 사건, 을사사화의 시작, 거기에 바로 정난정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밀집,
정난정과 밀지는 과연 어떤 관련이 있을까? 자, 을사사화가 일어나기 직전인 8월의 어느 날 조정의 반토막이 아직 유님의 손에 있거늘 그놈들을 어찌 일망타진할 수가 있겠느냐. 윤참판에게 밀지를 내려 속히 역적들을 처치하라는 명을 내리시옵소서. 문정왕후를 만난 정난정은요, 문정왕후에게 밀지를 내려줄 것 간청을 한 겁니다. 잠시 후 문정왕후는 결국 이 밀지를 정난정에게 줍니다. 정난정은 그 밀지를 품속에 몰래 숨겨 나와서 윤원영에게 전달했죠. 자, 이렇게 누이 문정왕후의 밀지를 받은 윤원영은 바로 움직입니다. 이기, 임백령, 전순봉, 허자 이들을 불러 모읍니다. 대왕 대비 마마의 뜻이 담긴 밀지를 받았소. 유님을 탄핵합시다. 그렇게 경복궁으로 들어온 4명의 대신을 중심으로 유님의 죄를 청하는 여론이 불같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 유님이 역모를 저질렀다는 결정적 상소가 올라온 겁니다. 유님이 인종 사후에 대윤파와 함께 다른 사람을 왕으로 앉히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역모. 이 두 글자에 엮인 이상 유님은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겠죠. 자, 그런데 유님의 역모를 고발한 상소를 올린 사람, 아까 경복궁으로 힘차게 들어왔던 4명의 대신 중 1명, 그도 역시 윤원영 일파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을사사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유님이의 대역부도한 죄가 명백히 밝혀졌으니 국법에 의하여 사사하라. 자, 이후 전국 피바람이 불어닥칩니다. 대윤의 수장 유님은 유배지에서 사사되어 3일간 목이 전시됩니다. 이후 대윤파를 이끌던 핵심 인물도 줄줄이 유배 사사됩니다. 근데 교수님, 소윤의 이런 숙청이 을사사화의 끝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여파는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2년 뒤에 양재역에 문정왕후를 비방하는 그런 벽서가 나돌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20여 명이 유배를 당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을 정미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소윤이 대윤 세력의 남은 잔존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으킨 자작극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소윤은 계속적으로 옥사를 일으켜서요. 5, 6년 동안에 처형되거나 유배당한 이들이 10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을사사화를 기점으로 조정의 판도는 손바닥 뒤집듯 바뀝니다. 대윤은 모조리 제거됐고요. 윤원영을 중심으로 소윤파가 전국을 완벽히 장악합니다. 그 을사사화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그 밀지를 궁 밖으로 무사히 빼낸 사람이 바로 정난정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난정이 그 을사사화에 공이 있으면 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얼마나 기가 올라가 있어요. 맞네요. 근데 권력하고 나서 그 유배지에서 다시 안 데리고 왔어요? 계속 있었던 건가요, 거기에? 명종즉위 얼마 후 유배를 떠났던 윤원로는요, 을사사화가 마무리될 때쯤 유배에서 풀려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소윤이 승기를 잡았던 1547년 12월 돌연 이런 명령이 떨어집니다. 윤원로를 사사하라. 권력을 장악한 문정왕후가 동생 윤원호를 죽이라는 명을 내린 거예요. 1년 전 1546년 2월에 올라온 한 통의 상소였습니다.
인종의 병세가 위중할 때 그는 전 주부 이건양 등과 병세의 기륭을 점쳤고 여러분들 왕이 언제 죽을지 알아봤다는 거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대박이다. 그렇죠. 이거는 대역죄입니다. 대역죄. 어디 감히. 그런 윤원로는요. 명종 즉위 후에 입에 담지 못할 말도 했죠. 태왕대비는 모위에 계신 지 이미 30년이요. 복을 누린 지도 또한 오래인데 어찌 오래 생존할 수 있겠는가. 문정왕후가 중전과 대비 자리에 있은 지 30년이다. 복을 누린 지 오래됐으니 더 길게 못 살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을사사화 전후로 윤원로는요 내내 동생 윤원영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유배를 떠나서 을사사화에 가담하지 못한 반면 동생인 윤원영은 이 을사사화의 결과 공신까지 되면서 승승장구하는 거 보니까 너무 분했던 거예요. 배도 아프고. 질투나고. 그렇죠. 그래서 누나 문정왕후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푸념하면서 저주했다고 고발한 겁니다. 에휴. 이 믿었던 내 동생이 내가 빨리 죽기를 바란다? 아마 배신감에 치를 떨었을 겁니다. 맞아요. 그 결과 윤원로는 변방으로 또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렇게 윤원로가 유배를 가던 날 그때 윤원로는 동생 윤원영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하죠. 이 하나밖에 없는 형 살려주게. 자, 그런데 윤원로가 미처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후 윤원영은 조정의 권세를 독점하고 원로로 하여금 손도 못 대게 만들었다. 윤원영이 윤춘년을 사주해서 그 죄목을 열거해 글을 올리게 해서 죽게 하였다. 윤원영은 돌아온 형 윤원로가 혹시 다시 권세를 얻을까 노심초사했던 겁니다. 그래서 윤원영은 윤춘년을 시켜가지고 바로 형 윤원로의 치부를 고발하게 했던 겁니다. 당시 윤원영은요 묵묵히 그저 유배를 떠나는 형의 뒷모습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이후 윤원로는요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사사됩니다. 교수님, 그러면 문정왕후는 완전히 그 윤원영의 편인 거죠? 그렇죠. 권력이 참 무섭죠. 네. 형제간에도 권력을 놓고 이렇게 다투는 걸 보면 권력이라는 게 나눠 가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명종이 즉위할 때 윤원로는 기양을 가했기 때문에 공신에 참여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반해서 윤원영은 명종을 왕으로 만드는데 엄청난 그 공로를 세웠던 공신이었고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굉장한 권력을 많이 잡게 됩니다. 정난정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문정왕후도 정난정을 굉장히 신뢰하고 또 예뻐했었죠. 윤원영은 형을 제거하고 완전히 권력을 장악하면서 그 이후에 명종 정국을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실권자가 됩니다. 아, 형 윤원로가 사라지고 동생 윤원영이 장악한 세상. 자, 과연 그의 부인 정난정은 어떻게 살았을까? 정난정은 그저 호사스러움을 한껏 즐기며 이런 게 권력이구나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비단옷, 꽃가마 이런 거요 정말 세 발의 피에 불과했습니다.